그날 아침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집안에 조용히 불을 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남편 서강민, 동민산업개발의 회장은 아침 식사만큼은 반드시 집에서 그리고 정갈한 한식으로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을 풀어 끓는 찌개에 간을 맞추고 윤기가 도는 조기를 노릇하게 구워 접시에 올렸습니다. 고명 얹은 나물, 볶은 김치,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달걀찜까지 이 집의 아침은 그렇게 언제나 제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아침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모두가 둘러앉았을 때 남편은 찌개를 한 숟갈 뜨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짜? 어제 마신 술이 확 깨는구만. 그 말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 한지수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침마다 청담동 그 식당에서 포장해 올까요? 간이 딱 맞잖아요. 그녀의 말투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제겐 그게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자리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제 아들 서진우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피곤하셔서 그런 거지. 내 입엔 괜찮은데. 그 말은 남편의 한마디에 묻혀버렸습니다. 넌 좀 조용히 해. 회사 일도 못하는 게. 저는 묵묵히 상추에 밥을 싸서 남편의 그릇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난 30년간 제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집. 저는 안방 깊숙한 곳 장롱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도 없는 낡은 상자. 그 안엔 손때 묻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서강민의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던 그해 겨울, 저는 제 어머니가 물려준 폐물과 금비녀를 전부 내다 팔아 그에게 쥐어줬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로 말했었습니다. 윤정아,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당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 하나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서강민의 6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마신 모멸감을 삼키며 하루 종일 갈비찜과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육전도 부쳤고 북어국도 끓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가 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한지수는 오후 일찍 남편과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함께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만이 묵묵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시 가까이 되어 현관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고 그제야 제 존재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아,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김상무랑 저녁 먹은 거 잊었나 보네. 피곤하다며 서재로 향하는 남편. 그 뒤를 따르는 며느리. 저는 차라도 내주기 위해 과일을 깎아 쟁반에 올려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서강민이 며느리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듯 스쳤고 두 사람의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 목걸이, 제가 몇 달 전 잡지에서 보고 예쁘다 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땐 사치스럽다며 핀잔을 줬던 사람이 지금은 며느리의 목에 그걸 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나왔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어버린 생일상 앞에 다시 앉았을 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지수는 다이아 목걸이를 자랑하듯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선물 주셨어. 회사에 공이 크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진우는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둘을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아가. 회장님이 널 참 예뻐하시나 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땐 제 안에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두운 부엌에서 차갑게 식은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재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노 변호사님, 접니다.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3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칼을 드디어 칼집에서 뽑아든 전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밥을 하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전날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 서광민과 며느리 한지수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오후에 도예 공방 좀 다녀올게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나네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웬 흙장난이야. 그냥 집에서 꽃이나 만지지. 지수도 곧장 웃음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생각이세요. 예쁜 그릇 만드시면 제가 잘 쓸게요. 저는 그저 순하게 웃었습니다. 도예 공방은 그저 위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사동 골목 깊숙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가장 안쪽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오랜 친구의 아들이자 저희 친정 아버지를 보필하던 비서의 아들이기도 한 노재영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1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그리움과 연민, 결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손과 발이 되어주세요. 그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광민 회장과 한지수 실장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 둘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 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노재영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제부터 전쟁 시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 분당을 지나쳤습니다. 낯선 빌딩들 사이 저도 모르게 과거로 끌려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 강일중이 운영하던 태명섬유. 성실한 분이었지만 사업수완은 없으셨던 분이었기에 회사는 늘 불안한 경계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아버지는 망연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때 가장 믿음직한 얼굴로 곁을 지켰던 사람, 바로 서광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었죠.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아버지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순간 입가에 스치던 비열한 미소를.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그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래, 다 정리돼 간다. 저 늙은이 나만 믿고 있으니 일은 쉬워. 헐값에 넘겨받을 기회야. 준비해.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달려가 따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야 뭐야?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그만해요. 이게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안 하나 하지요. 그의 제안은 잔혹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 명예롭게 은퇴시키지. 거절하면 횡령과 비리로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 수도 있어요. 선택은 당신 손에 있어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속은 상복을 입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강민의 그림자 속에서 바보 가면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시간입니다. 이 복수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시작된 전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은 후에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단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손이 가실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뒤 노재영 변호사는 약속한 자료들을 들고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도예공방이라는 위장 아래 우리는 국립도서관 한 구석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오가는 시끄러운 장소가 더 안전하다는 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사모님 지시하신 대로 서광민 회장과 한지수 실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부입니다. 지난 석 달간의 기록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최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명목은 대부분 해외 바이어 접대, 임원회의, 신사업 협의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막은 뻔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돈으로 둘만의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으로 충분히 엮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에요. 이 자료들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지 먼저 계산부터 해야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민산업개발의 주주 명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특히 1% 미만의 소액주주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들, 전부 목록으로 만들어 주세요. 노재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의도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회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돌멩이들부터 차곡차곡 모으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고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어떻게 당했는지 알아? 저는 놀란 마음을 숨기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진우야. 진우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내가 밤새 준비한 신사업 발표했는데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던졌어. 회의 중간에 말이야.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왜 그러셨대? 이따위 기획서가 사업 기회냐면서 종이 쪼가리 취급을 했어.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쓰다듬듯 말했습니다. 속상했겠다, 진우야. 근데 지수는 뭐라고 하더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진우가 말했습니다. 지수가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했어. 내 기획안은 시기상조고 리스크가 크다나. 그래서 자기가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다고. 엄마, 이게 말이 돼? 내 아내가.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 이미 회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두 사람 너무 잘 맞아. 꼭 부부 같아. 아니, 부부 이상 같아. 나 바보처럼 보이지? 근데 정말 엄마 이상해. 뭔가 이상해. 저는 애써 감정을 숨기고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니? 회장님이 지수를 아끼는 건 그 애가 일을 잘하니까 그런 거지.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 말은 의심을 부채질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눈을 뜨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아들 진우. 그 아이는 제 안에서 가장 단단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어수룩한 바보가 되어갔습니다. 남편 서광민의 비싼 양복을 세탁기에 잘못 돌려 망가뜨렸고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진짜 못 말려, 못 말려. 며느리 한지수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이제 집안일도 벅차신 것 같은데, 아버님, 저희 집에도 집사 한 분 두면 어떨까요? 믿을 만한 분으로요. 저는 당황한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잠깐 정신이 없었던 거지. 지수는 제 손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그 말은 마치 이제 이 집에서 저는 내려와도 된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제안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야만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도 저는 노재영 변호사와 함께 아버지 강일중 회장의 옛사람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습니다.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고성만 아저씨, 생산 라인에서 일하다 다친 이정자 아주머니. 그들은 모두 최 회장이 오르고 난 뒤 해고당했거나 밀려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 부탁에 주저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그들의 위임장을 받아 조용히 제게 넘겼습니다. 이제 사모님 손안에 있는 의결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티는 안 나지만 어느 순간엔 분명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돌멩이 하나가 빠지는 순간 성벽은 무너지는 법이지. 며칠 후 늦은 저녁, 남편과 며느리는 서재에 앉아 회사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틈 너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달라졌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요즘은 집구석에서 식물이나 만지고 있어. 신경 꺼. 남편은 늘 그렇듯 저를 가볍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수가 실수로 서류 상자를 건드려 바닥에 서류가 와르르 쏟아졌고 그 속에서 누렇게 바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무심히 그것을 집어들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버려. 그냥 오래된 휴지 조각이야. 지수는 봉투에 새겨진 붉은 도장을 확인하고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그 도장은 바로 제 아버지 강일중 회장의 인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봉투를 빼앗아 서랍에 넣었지만 지수의 눈빛 속엔 이미 의심이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의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광민, 당신의 가장 충직한 개가 이제 당신의 발목을 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장 단단한 성벽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며느리 한지수는 그날 이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서강민을 바라보던 눈에는 아양 대신 서늘한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서재로 들어가 서류 더미를 뒤졌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지난번 잠깐 보았던 낡은 서류. 거기엔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노재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제 두 번째 미끼를 던질 시간이에요. 며칠 뒤 동민산업개발 회장실로 발신이 넘는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강민이 그것을 열자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그의 얼굴은 선명히 찍혀 있었고 옆에 있는 인물은 뒷모습만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장소는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 앞. 시간은 그의 생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타자기로 찍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서강민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당장 며느리 한지수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너 요즘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회사 안팎으로 내 소문이 흉흉해. 처신 똑바로 해.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뭘 어쨌는지 모르겠다면 더 문제지. 경고는 지금이 마지막이야.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얼어붙은 채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이 뭔가 눈치챈 듯해요. 조심하세요. 그녀가 문자를 보낸 상대는 경쟁사 태경건설의 전략기획본부 이사, 그리고 그녀의 대학 동문이자 내연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다른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강민의 것이 아닌 더 크고 빠른 칼날을.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만나는 호텔 카페의 옆자리에 도예 공방 친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재영 변호사가 전해준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경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보 넘기면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JQ 아니 동민산업개발의 신도시 개발권. 그 정보만 있다면 우리 쪽이 적대적 인수도 가능하죠. 성공하면 새 사장 자리는 당신 겁니다. 지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탐욕과 배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찻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수, 이제 너는 내 손안에 있어.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온 가족이 함께 앉는 저녁 식탁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식사 시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회장님 얼굴에 그늘이 졌네. 지수야, 내가 곁에서 잘 좀 챙겨드려야지. 안 그래, 진우야? 제 말에 남편 서강민과 며느리 한지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서로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미소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서진우는 그 살얼음 같은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듯 말없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식탁 위엔 음식 대신 서로를 향한 의심과 계산만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는 척하며 다음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그건 노재영 변호사가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문서였습니다. 30년 전 계약서의 형식을 그대로 본떴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본인의 유언에 따라 보유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은 오랜 후원자인 김갑수에게 위임한다. 김갑수?
서강민의 오랜 술 친구이자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최측근. 이 문서를 저는 지수가 자주 앉는 소파의 쿠션 밑에 슬쩍 끼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재로 들어온 지수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다가 무엇인가 걸리는 느낌의 쿠션 밑을 뒤졌고 그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읽는 내내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하얗게 질렸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이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남자는 결국 나도 버릴 거야. 그녀의 눈빛에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의지했던 그 관계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 저는 복도의 그림자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일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물어뜯지 않으면 자신이 먹힐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이 본능을 깨우는 법이지요. 이제 진짜 구경거리가 시작될 참입니다. 며느리 한지수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강민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날선 경계와 냉소가 깃들기 시작했죠.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마다 그녀는 서재를 수색했고 오래된 서류들을 집요하게 뒤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마치 숨겨진 열쇠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조용히 노재영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을 터뜨릴 시간이네요. 준비해 주세요. 며칠 후 서강민의 회사로 도착한 또 다른 서류 봉투. 발신인은 없었고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호텔 정문과 로비,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란히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서강민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단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익명의 타자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누구를 더 믿으시겠습니까? 사진을 본 서강민은 그 자리에서 분노로 책상을 쳤고 회의실로 며느리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 누구 짓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건 분명해. 내가 말 조심하고 행동 잘해야 해. 지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서강민의 전화기를 몰래 열어보려 시도했고 그의 서류 가방을 몰래 열어 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경쟁사 태경건설의 이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계획을 당깁시다. 회장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자료를 복사하고 격리부서 인사에게 접근했고 심지어 전략기획팀 내부 회의 자료까지 몰래 빼돌렸습니다. 노재영 변호사의 정보망을 통해 저는 그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더 움직여봐라. 더 깊이 들어가라. 그래야 더 확실하게 빠지게 될 테니까. 한지수, 너는 이미 내 무대 위에 올라와 있어. 지금부터 넌 나를 위해 가장 멋지게 파멸하면 되는 거야. 며칠 후 동민산업개발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기밀 유출, 핵심 사업 정보 경쟁사에 넘어가다. 아침 뉴스는 회사를 향한 비판으로 가득했고 주가는 단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본사 회의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서강민은 이성을 잃은 채 소리를 질렀고 모든 임직원은 침묵 속에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누군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지수.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집으로 돌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야, 이 천하의 못된 것. 너밖에 더 있겠어? 이게 다 내 짓이지. 그리고는 그대로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수는 얼굴을 감싸 쥔 채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배신? 배신은 아버님이 먼저 하셨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 곁에 있었는지 그걸 이렇게 짓밟으세요? 그녀는 벽장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바로 제가 의도적으로 흘려두었던 가짜 유언 문서. 그녀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제가 바보인 줄 아셨어요? 마지막엔 저도 버리실 생각이셨죠? 김갑수 그 인간한테 모든 걸 넘기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요? 서강민은 눈이 휘둥그레져 문서를 낚아채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하지만 지수는 이미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고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 안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전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아들 진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겁에 질린 얼굴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이기지 못한 서강민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순간 정적이 흐른 거실 안에서 지수는 단 1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보다도 냉담함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왔다는 듯 말이죠. 그때 울부짖으며 달려든 건 오직 제 아들 서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저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123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환자 의식 없고 호흡 곤란. 주소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쓰러진 서강민에게 쏠려 있던 그 틈.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한 제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열지 못하게 했던 그 액자 뒤 비밀 금고. 지금이 바로 그 문을 열 순간이었습니다. 비밀 금고는 낡고 묵직했습니다. 저는 액자를 치우고 조심스레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숫자는 평생 잊지 못했던 날짜. 제 아버지 강일중 회장이 세상을 떠난 날이자 제가 서강민에게 제 인생을 팔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고 안에는 각종 서류와 현금 다발, 금괴, 그리고 낯선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가장 안쪽에 놓인 색이 바랜 봉투 하나로 곧장 향했습니다. 태명섬유 인수합병 계약서. 그것은 서강민이 제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킬 때 썼던 계약서의 원본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애써 참으며 마지막 장을 넘겼고 마침내 특약 조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수자 서강민의 귀책 사유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창업주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창업주의 유일한 상속인 강윤정은 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모든 권리를 환수할 수 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제 30년 세월이 눈앞에서 지나갔습니다. 제 삶, 제 희생, 제 분노. 그 모든 것의 열쇠가 바로 이 종이 한 장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품 안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쓰러진 남편, 울부짖는 아들, 그리고 무표정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며느리 한지수. 저는 그 혼란을 뚫고 조용히 서재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서강민, 드디어 내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그것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손에 의해. 구급차가 도착했고 집안은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남편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그 와중에도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그가 평생을 감춰온 진실과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심판의 날은 이제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는 날. 내일 저는 이 모든 연극의 마지막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병원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서강민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상 곁을 지키는 이는 단 한 명. 며느리 한지수였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처럼 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며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대단하네. 저런 사위 만나기도 어려운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너머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남편이 잠들면 그녀는 그의 가방을 열어 도장을 찾고 서류함을 뒤지며 회사 지분과 결제권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서강민의 회복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깊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녀에게 지금 이 병상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죽을 끓여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온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힘드시죠? 내가 왔어요. 아침 죽이에요. 많이 드셔야 해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만 굴려 저를 바라보았고 제가 숟가락을 드는 순간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 순하게 웃는 이 여자가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며느리 지수는 어느 날 제게 다정한 척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힘드시죠? 제가 어머님을 위해 좋은 곳 하나 알아봤어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아요. 스파도 있고 푹 쉬실 수 있는 요양병원이에요. 그녀는 저를 감동시키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말은 곧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제거하려는 수순. 정신병원. 노재영 변호사를 통해 이미 알아본 결과 그녀가 저를 보내려는 곳은 치매 환자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격리병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권리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녀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바로 그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도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우리 지수가 이렇게 날 생각해 주다니. 그래, 잠시 바람도 쐴 겸 다녀올게. 그녀는 안도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좋은 곳이니까요. 그녀가 떠나자마자 저는 노재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죠? 인신보호 명령, 그리고 주총 시각에 맞춰 모든 서류. 그의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예, 사모님.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았습니다. 그날 정시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야지. 이 30년의 연극, 마지막 무대로 가야 할 시간이야.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이상하리만치 밝았고 그날따라 공기마저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이름의 요양병원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한지수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가실 준비 되셨어요? 직원분들이 모시러 오셨어요. 걱정 마세요. 편하게 다녀오시면 돼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병원에서 나온 두 남자가 저를 부축하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선 채 아들 서진우의 방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사람들이 날 어디론가 데려가려 해. 엄마 좀 무섭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외면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귀에 대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어머님, 요즘 조금 이상하시잖아요. 며칠 쉬고 오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진우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진심이기를. 그래서 그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쉬고 오세요. 제가 곧 모시러 갈게요. 그 말에 제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며느리의 야욕도 견딜 수 있었지만 제 아들의 비겁한 외면은 그 무엇보다 아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낯선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요하고 인적 없는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제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노재영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법원 명령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신병원이 아니라 임시 주주총회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인신보호 명령서입니다. 더 이상 이분을 억류하면 불법 감금으로 간주되니 즉시 석방하십시오.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확인했고 이내 조용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노재영의 차량에 올랐고 그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확히 도착하실 시간 맞춰 출발하겠습니다. 쇼는 이제 시작입니다. 차는 곧 서울 도심으로 향했고 회색빛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동민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며느리 한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현재 회장님께서는 병상에 계셔서 회사 경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동안 실무를 맡아오며 누구보다 회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만큼 이 위기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저를 임세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회의장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쾅 하고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등장했습니다. 정숙한 공기를 가르며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며느리의 얼굴이 서서히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정중한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갔고 며느리와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병원? 그게 내가 날 보내려던 곳이었지. 하지만 내 목적지는 여기가 맞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거든.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이제 저의 마지막 무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멈춰서서 한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낸 차 잘 탔단다.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지. 목적지는 달랐지만.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주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내나 어머니로서가 아닌 동민산업개발의 창업주 강일중 회장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뒤에 서 있던 노재영 변호사가 대형 스크린에 사진과 문서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강민과 한지수가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두 번째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세 번째는 기밀 유출 관련자들과의 접선 장면이 담긴 사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 한지수는 제 며느리이자 병상에 있는 서광민 회장의 내연녀입니다. 둘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기밀을 외부로 유출해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한지수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고 저는 마지막 문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0년 전 제 아버지 강일중 회장이 남긴 인수합병 계약서 원본입니다. 노재영 변호사가 마지막 장의 특약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인수자 서광민의 귀책 사유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창업주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창업주의 유일한 상속인 강윤정은 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모든 권리를 환수할 수 있다. 순간 회의장 안은 조용해졌고 저는 조용히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해 저는 동민산업개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지수는 주저앉은 채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전 아버님을 정말.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사랑이 아니라 탐욕으로 그 사람 곁에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그 탐욕을 이용해 널 여기까지 데려온 것뿐이지. 그 순간 경찰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고 한지수는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제 아들 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과 후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저는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너는 약했을 뿐이야. 어리석은 건 아니야. 이제 그 약함에서 벗어나서 살아. 이 집안은 더 이상 내 짐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아들을 안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있는 남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TV 화면으로 주총 장면을 보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 온몸을 떨며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이혼 서류와 함께 낡은 통장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그렇게 원했던 회사가 있다. 하지만 넌 모든 걸 잃었어. 나도 가족도 명예도. 무엇보다 내 인생의 30년을 말이야. 그리고 저는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민산업개발의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제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제 안엔 통쾌함보다 긴 허무함이 맴돌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견딘 끝에 찾아온 것은 승리라기보다 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바보도 희생자도 아닌 제 이름 그대로 불립니다. 강윤정. 그 이름을 다시 되찾은 것만으로도 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오늘 저의 연희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윤정과 그녀의 싸움을 함께 하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